저는 이정순입니다. 68세죠. 초등학교에서 35년을 가르쳤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졌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우와 서영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더군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들렸지만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죠. 두 사람 얼굴이 묘하게 딱딱했어요. 서영은 제 눈을 피하더군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리가 요즘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저희가 출근하면 엄마 혼자 계시는데 그게 좀 걱정이 돼서요. 저는 속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현우는 평소에 이런 걱정을 직접 꺼내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서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아졌어요.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고, 같은 또래 분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고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해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웃으려고 했어요. 괜찮은 척하고 싶었죠. 아니야, 난 괜찮아. 조금만 더 있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서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안심할 수 있잖아요. 한번 견학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현우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짐이 됐구나. 아들한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됐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집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현우와 단둘이 살기 위해 마련한 집이었죠. 저는 몇 년 전에 이 집을 현우 명의로 바꿔놨어요.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해질까 봐요. 그런데 미처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현우가 계속 미뤘거든요. 저는 그 서류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때는 몰랐죠. 며칠 뒤 서영이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왔어요. 깔끔한 시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어머니, 다음 주에 한번 가봐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셔도 돼요. 서영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제 귀에는 이미 결정된 일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죠.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저는 평생 자존심 하나만큼은 지키며 살았습니다. 남에게 패 끼치는 걸 가장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제 아들한테 짐이 되고 있었죠. 이 사실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현우는 제게 가방을 싸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옷까지 몇 벌을 챙겼죠. 오래된 사진첩도 넣었어요. 현우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서영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 쪽을 한 번도 안 쳐다보더군요.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괜찮아, 이정순. 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하지만 가슴 한쪽은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올까 봐 꾹 참았어요. 현우 앞에서 우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요양원 입구가 보였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가방을 들었죠. 현우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여기 좋을 거예요.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이 냄새가 싫었어요. 병원 냄새 같았죠. 현우는 데스크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복도에는 노인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계셨고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셨죠. 저도 곧 저렇게 되겠구나 싶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2인실이었습니다. 침대 2개와 작은 창문 하나. 벽은 연한 크림색이었죠. 저는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놨어요. 현우는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엄마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제야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당은 1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죠. 다른 어르신들은 이미 그룹을 이루고 계셨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누군가 제 옆에 섰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죠.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혹시 이정순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알지? 네, 맞는데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남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 문호예요. 김문호. 선생님이 88년도에 담임 맡으셨던 반에 있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문호? 그 문호? 기억이 떠올랐어요. 작고 말랐던 아이. 집이 어려워서 점심을 굶곤 했던 학생. 제가 몰래 도시락을 챙겨줬던 아이였죠. 문호야. 정말 문호 맞구나.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문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선생님, 여기 계실 줄 몰랐어요. 저 여기 원장이에요. 원장이라는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작고 수줍던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다니. 저는 울컥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 됐구나. 문호는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길을 끈 건 벽에 걸린 액자였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죠. 초등학교 교실에서 찍은 단체 사진. 그 속에 젊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맨 앞줄에 작게 웃고 있는 문호의 모습도요. 선생님, 저 이 사진 평생 간직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을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어요. 문호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넸죠. 선생님,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저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문호의 눈빛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곳이 완전히 낯선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옛 제자가 있는 곳이었죠.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현우 생각이 났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해도 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저는 평생 현우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죠. 제 인생이 무엇이었나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호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선생님, 오늘 물리치료 시작하세요. 제가 직접 담당 선생님한테 부탁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문호는 웃으며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구나. 물리치료실은 2층에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죠. 치료사 선생님은 친절했어요. 저한테 맞는 운동을 알려줬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저는 문호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가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했죠.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는데 문호는 평생 그걸 잊지 않았더군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오묘합니다.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똑같은 일과를 보냈어요. 아침 식사, 물리치료, 점심, 낮잠, 저녁. 단조로운 하루였죠. 그런데 가장 힘든 건 고요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거든요. 저는 매일 저녁 현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했죠. 이틀째도 받지 않았어요. 사흘째가 됐을 때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5번 울렸죠. 6번째에 누군가 받았어요. 서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야, 그냥 현우 목소리 듣고 싶어서. 현우 지금 회의 중이에요. 진짜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래도 잠깐만. 어머니, 저도 바빠요. 끊을게요.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죠. 현우는 정말 바쁜 걸까요? 아니면 저한테 전화하기 싫은 걸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죠. 저는 침대에 앉아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현우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됐지? 그날 오후에 물리치료 안내문을 받았었어요. 다음 주 치료 일정이 적힌 종이었죠. 저는 그걸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그 종이를 천천히 찢었어요. 1번, 2번, 3번. 작은 조각이 될 때까지요. 왜 찢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화가 난 건지도 몰랐죠. 현우한테? 서영한테? 아니면 이런 처지가 된 제 자신한테? 저는 찢어진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조금 후련했어요. 하지만 금방 또 허전해졌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어요. 저는 현우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현우는 새 옷을 입고 제 손을 꼭 잡았죠.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어요. 저는 현우를 달래며 교실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때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 나 혼자 못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을게.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현우는 저를 혼자 두고 갔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저는 쓴웃음이 났어요. 세월이 참 무섭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에 문호가 제 앞에 앉았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안 주무셨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호는 제 거짓말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선생님,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돕고 싶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죠.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버렸다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문호는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정말 괜찮아질까? 그날 오후 저는 요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현우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전화해봤자 또 서영이 받을 거였죠. 그리고 차갑게 끈을 거고요. 저는 그날 밤 다시 현우를 떠올렸어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린 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학교 가던 아이. 그런데 그 아이는 이제 없었죠. 제 앞에 있는 건 낯선 어른뿐이었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요양원에 대학생 봉사자들이 찾아왔어요. 5명 정도 됐죠.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정원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여학생이었죠.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2학년 박수진이에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반갑구나. 수지는 제 옆에 앉았어요.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양원 생활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제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표정이 조금 슬퍼 보이시는데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죠.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외로울 뿐이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물었죠. 뭘 쓰는 거니? 아, 이거요? 봉사활동 보고서예요. 그리고 SNS에 올릴 프로젝트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이야기를 담는 거죠. 저는 흥미로워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걸 하나 봐요. 수지는 1시간쯤 저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과거 이야기, 교사였던 시절 이야기도 했죠. 수지는 열심히 들어줬어요.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길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 또 이야기해요. 저는 고맙다고 했죠. 수진이 떠난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수진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영상 촬영을 해도 될까요? 프로젝트 때문에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세워두고 녹화를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질문을 했죠. 할머니 여기 계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대답했어요. 외로움이야. 가족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분들이 안 오세요? 응. 아들이 있는데 바쁜가 봐. 전화도 잘 안 받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수지는 녹화를 멈췄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죠. 내가 버려졌어도 괜찮아. 내가 더는 짐이 아니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 수지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너무 솔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얼른 웃으며 말했죠. 미안해, 괜한 소리 했구나. 하지만 수지는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녹화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러고는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할머니 이 영상 제 프로젝트에 써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필요하다면. 수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제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버려졌다는 말, 짐이라는 말.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죠. 며칠 뒤 수진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문호와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문호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수진 학생이 선생님 영상을 SNS에 올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원장님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외로운지요. 문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 씨,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선생님의 사생활이에요.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는 동안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저는 사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든 말든요. 문호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때 공개하는 게 맞아요. 수진은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문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수진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죠. 수진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문호는 왜 영상 공개를 말렸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난간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헛나갔습니다. 쿵. 저는 계단에 쓰러졌어요.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죠. 아팠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할머니, 할머니.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의식이 희미했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옆에서 문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죠. 선생님, 깨어나셨네요. 다행이에요. 저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문호가 물을 떠다 줬죠.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계단에서 쓰러지셨어요. 머리를 부딪히셔서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혈압이 많이 올라가 계셨대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면 안 돼요.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나요? 이 상황에서요. 문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짐을 챙기다가 제가 이걸 봤어요. 문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집 계약서였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건 선생님, 이 집이 아직 선생님 명의예요. 미등기 상태더라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죠. 현우가 등기를 계속 미뤘었죠. 바쁘다면서요. 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집을 아들분한테 주시려고 했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중에 상속 문제 복잡할까봐. 그런데 등기를 안 했네. 문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하세요. 이건 아직 선생님 집이에요. 저는 문호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난 그 아이한테 주려고 한 거야. 하지만 그 아들분이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호 말이 맞았어요. 현우는 저를 요양원에 버렸죠.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인데요. 문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미등기 상태면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거래요. 선생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되돌린다고요? 제 아들한테서 집을 빼앗는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문호야, 그건 안 돼. 현우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선생님은 어머니세요. 선생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문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문호는 서류 봉투를 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선생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죠. 문호는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현우를 위해 살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현우만 바라보고 살았죠. 현우가 원하는 건 다 해줬습니다. 현우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현우는 저를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았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집어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 계약서를 꺼냈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순. 이 집은 아직 제 거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힘들까 봐 미리 해뒀는데. 참 우습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호가 다시 왔어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호야, 그 변호사 친구한테 연락해줘. 문호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선생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바보처럼 살 순 없잖아.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문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현우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문호가 현우한테 제가 쓰러졌다고 전화했다더군요. 하지만 현우는 바쁘다며 병문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해졌거든요. 제 아들은 더 이상 제가 아는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는 날 요양원으로 돌아갔어요. 제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죠. 하늘이 흐렸어요. 그날 오후 갑자기 서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표정은 딱딱했어요. 저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 왔구나. 서영은 제 방을 둘러봤어요. 그러더니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양비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한 달에 2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이 봤어요. 그게 원래 비용이야. 너무 비싸요. 다른 데로 옮기셔야겠어요. 제가 정색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어디? 더 싼 곳 있잖아요. 시설은 좀 안 좋아도 괜찮잖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서영은 저를 더 싼 곳으로 보내려는 거였어요. 시설이 안 좋아도 상관없다고요? 서영아, 그건 안 돼. 서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애들 학원비도 나가고요. 이해해 주셔야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학원비요? 제 손자들 학원비가 제 요양비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때 복도에서 수진이 지나가다가 저희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수진은 문 앞에 서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화를 시작한 거죠. 서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계신 집도 있잖아요. 그거 팔면 요양비 충분히 나올 텐데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서영은 제 집을 팔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을요. 그 집은 내 남편 명의야. 아직 미등기잖아요. 빨리 등기하고 팔아야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서영은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서영아, 나가줘.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나가라고 했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영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가리켰죠. 당장 나가. 서영은 헛웃음을 지으며 일어났어요. 그러시려면 그러세요. 하지만 요양비는 더 이상 못 내요. 알아서 하세요. 서영은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수지는 저를 일으켜 침대에 앉혔습니다.
물을 떠다 줬죠. 저는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했어요. 할머니, 제가 다 녹화했어요.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뭘? 아까 그 며느리분이 하신 말씀이요. 다 녹화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수진이 서영의 말을 녹화했다고요? 왜 그런 걸 녹화했어? 할머니,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저는 말을 못했어요. 수진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올려도 될까요? SNS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올려. 수진은 바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한테 돈 타령하는 며느리.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진이 제게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조회수가 10만을 넘었더군요. 댓글도 수천 개였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있다니 충격이다. 요양비도 못 내면서 뭐 하는 거냐. 어머니 집까지 팔라고 하다니.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론 후련했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제 가족사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다니요. 며칠 뒤 문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드님 회사에도 이 영상이 알려졌대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 네. 회사 사람들이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드님이 꽤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현우가 곤란해졌다고요?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슬펐습니다. 영상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현우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문호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인상이었죠. 이정순 선생님이시죠? 저는 변호사 최민정입니다. 저는 인사를 받았어요. 최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집 소유권을 다시 선생님 명의로 하시겠다는 거죠? 네, 맞아요. 미등기 상태라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아드님께서 반발하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관없어요. 진행하세요. 최 변호사는 서류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어요. 이정순. 제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일주일 만에 집이 다시 제 명의가 됐습니다. 최 변호사가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다 끝났어요. 이제 그 집은 완전히 선생님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문호에게 부탁했어요. 문호야, 내가 편지 하나 쓸 건데 현우한테 전해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선생님. 저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죠. 저는 천천히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현우야, 엄마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이미 모든 게 끝났을 거야. 집은 다시 엄마 명의가 됐어. 내가 등기를 미룬 덕분이지. 엄마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았어. 내 아빠가 돌아가신 뒤 너 하나만 보고 살았지.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줬어.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했거든. 그런데 넌 엄마를 요양원에 보냈구나.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더라. 엄마는 내게 짐이 됐어. 그게 가장 슬펐어. 엄마가 남긴 건 돈이 아니야. 내가 잃은 얼굴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민낯을 봤어. 그게 엄마가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엄마는 이제 편하게 살 거야. 내 눈치 보지 않고요. 잘 살아라, 현우야. 엄마는 그래도 널 사랑했어.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고 풀칠을 했어요. 문호에게 건넸죠. 이거 현우한테 꼭 전해줘. 알겠습니다, 선생님. 문호는 다음날 현우를 만났다고 했어요. 현우는 편지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더군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대요. 며칠 뒤 현우와 서영한테 퇴거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집을 팔기로 했거든요. 더 이상 그 집에 미련이 없었어요. 현우는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죠.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한 거야. 엄마 저희가 어디 가서 살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는 이제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을 거야.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죠.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문호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선생님, 잘하신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잘한 거겠지? 문호는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요양원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텃밭이었어요. 저는 상추씨를 뿌렸죠. 매일 물을 줬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새로 시작하는 거야. 버려진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거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텃밭에 상추가 무럭무럭 자랐어요. 저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상추를 살폈습니다. 초록색 잎이 싱싱하게 자라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수진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봉사자가 아니라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수진은 저한테 말했죠. 할머니, 제가 곧 졸업해요. 졸업식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기뻤습니다. 물론이지, 꼭 갈게. 졸업식 날이 왔어요. 문호가 저를 대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캠퍼스는 활기찼어요. 졸업생들이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죠. 수진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저는 수진을 안았어요. 수진은 제 손을 잡고 강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 식을 지켜봤어요. 수진이 학위를 받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식이 끝난 뒤 수진이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 SNS 영상 알죠? 그게 상을 받았어요. 정말? 네.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는 상이에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저는 머쓱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상을 받다니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니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주셨어요. 어른의 품위를 보여주셨죠. 저는 수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품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큰 의미였거든요. 저는 그날 저녁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텃밭에 나가 상추를 살폈어요. 그 사이에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민들레였죠. 문호가 옆에 섰어요. 저희는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문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버려진 게 아니라 비로소 자유로워진 거야. 문호는 웃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상추 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현우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요. 그 시간이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존엄을 지켰거든요. 수진의 영상은 계속 화제가 됐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를 비난하는 영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댓글들이 달라졌습니다. 이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자식한테 버려져도 품위를 잃지 않으셨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30살쯤 돼 보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죠. 이정순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청년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89년도에 가르치셨던 제자예요. 이름은 장준혁이고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준혁이? 아, 그 아이. 말썽꾸러기였던 학생이었죠. 준혁이 맞구나. 어쩐 일이니? 영상 봤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계신 줄 몰랐어요.
뵈러 왔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준혁은 꽃다발을 건넸어요. 저는 받으며 눈물이 났죠. 고맙구나. 그 뒤로 옛 제자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과일을 들고 왔고 어떤 제자는 그냥 인사만 하고 갔어요. 저는 그들을 만나며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35년간 교사로 살았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 아이들이 저를 기억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버렸지만 제자들은 저를 찾아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텃밭에서 풀을 뽑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뒤에 섰습니다. 고개를 돌아보니 현우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현우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현우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죠. 무슨 일이니?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현우가 우는 걸 본 지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엄마, 저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서영이가 계속 그러니까. 변명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현우를 내려다 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도 났지만 한편으론 안쓰러웠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 현우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울기만 했죠.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저는 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라니까. 현우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현우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현우야, 엄마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그냥 실망했어. 죄송해요, 엄마. 내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지? 요양원에 보내고 전화도 안 받고 돈 타령하고.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현우를 봤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평생 키운 아이죠. 하지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현우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에 끼어들지 않을 거야. 너도 엄마 인생에 끼어들지 마. 엄마, 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오지 마. 내가 정말 엄마를 생각한다면 내 인생이나 잘 살아. 현우는 눈물을 닦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엄마. 엄마 건강하세요. 현우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현우가 멀어져 갔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놓아주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텃밭에 앉았어요. 민들레를 바라봤죠. 노란 꽃잎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호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문호는 제 옆에 앉았어요. 저희는 함께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68년을 살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텃밭을 더 넓히기로 했어요. 상추뿐 아니라 토마토도 심고 싶었죠. 오이도 심고요. 꽃도 더 많이 심으려고요. 수진이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후배들을 데리고 온대요. 저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꺼이 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공이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인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죠. 저는 민들레 꽃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소박한 꽃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가득했죠. 바람이 불면 홀씨가 날아가 어디선가 다시 꽃을 피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하게요. 누가 뭐래도 제 방식대로요. 문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녁 드시러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서려는데 무릎이 좀 아팠습니다. 문호가 제 팔을 잡아줬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식당으로 가는 길에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눴죠. 모두들 웃으며 반겨줬어요.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소중한 걸 얻었으니까요. 저는 자존심을 되찾았어요. 제 가치를 깨달았죠. 현우는 제게서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잃은 건 현우였어요. 저는 더 많은 걸 얻었죠. 존중, 사랑, 그리고 자유를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텃밭에는 새싹이 더 자라 있을까요? 수진이 좋은 소식을 가져올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감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젊은 교사였어요. 교실에 가득한 아이들 앞에 서 있었죠.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어요. 아침이 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창밖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민들레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싱싱해 보였죠. 저는 꽃잎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있어서. 저는 중얼거렸어요. 꽃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게 대답인 것 같았죠. 저는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정순입니다. 68세고요. 요양원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버려졌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를 얻었죠.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요. 당당하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행복했어요. 진짜로요.